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마서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성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과 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해주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이 생기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넘어가겠네요. 자, 체육 수업. 우리 체육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안전이죠. 그 안전 중에서도 밑에 나옵니다. 바로 여가 스포츠 안전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면 우리 단원 목표가 나오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야외 및 계절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외 및 계절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의 종류나 원인, 예방 대책 등을 이해하고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응급처치 및 구조의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에 타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한번 읽어줬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안전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설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종류나 원인 이러한 그 대책 등을 이해한 다음에 응급처치나 혹은 구조의 이런 절차 방법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긴 글을 써놨지만 그 안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잡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PPT에서도 그 부분들을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야외 및 계절 스포츠 활동과 안전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이런 안전사고 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넘어가 보면 처음에 이런 양가로 1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요즘에 건강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 또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야외나 계절 스포츠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냐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야외를 먼저 보면 지금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등산이나 사이클링, 트레킹, 캠핑 그리고 계절 스포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영, 수상스키, 래프팅, 뭐 스키, 스노보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벌써 좀 눈치챘겠지만 선생님이 사이클링과 수영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볼드체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이렇게 많은 스포츠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접해볼 수 있고 또 지금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하고 뭐 수영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바다나 혹은 계곡을 놀러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게 가장 큰 게 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링과 수영에다가 표시를 해봤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도 사이클링과 수영이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스포츠들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체육책을 꼭 봐주면 거기 안에도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또 2학기 때 선생님이 또 이제 뭐 겨울 스포츠나 혹은 또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사이클링과 수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익혀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자,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 딱 보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딱 돼 있죠. 생명까지도 위협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이런 야외나 계절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스포츠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전사고나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예방 및 대처 방법에서는 일단은 이런 얘기 나오죠.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고 하면은 특징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딱 내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고를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예방 및 대처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서 우리가 날씨 관련 예방 대책에서 먼저 알아볼 건데 지금 이제 여름이고 또 여름방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온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글을 읽지 않고 선생님이 또 이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말 그대로 햇빛을 피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자를 쓰거나 혹은 얼굴이나 목 쪽에 선크림 등을 여러분들이 좀 발라줘야지 실제로 화상이나 이런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염주의보나 혹은 자외선 경보 이런 게 발령이 됐다. 이런 날에는 웬만하면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폭염주의보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도 더운 날씨인데 그렇게 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 또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2배로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꼭 스포츠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당연히 충분한 휴식도 해줘야 되고요. 또 언제든 물이나 혹은 이온 음료 등을 꼭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하고 힘든데도 아이 별거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막 운동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꼭 그런 이상 증세를 느끼게 되면 휴식을 꼭 여러분들이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온에서 이렇게 뜨거운 온도라는 하는 거죠. 더울 때 쉽게 얘기하면 더울 때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외나 계절 스포츠 활동의 이제 종류별 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지만 사이클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놀이, 수상 또는 수중 스포츠 활동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사이클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링 말 그대로 자전거 타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학교도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런 자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야외에서 좀 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기 빨간색 글씨 보면 다양한 장애물이나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달리는 모습을 못 보고 버스나 혹은 차가 와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전혀 좀 안전을 항상 생각하고 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조금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링 종목과 관련해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도 알아볼 거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개인의 어떤 원인 그리고 다양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원인들이 있는데 개인과 같은 거 보면은 자, 이런 친구도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 중에 한눈을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전거 또한 여러분들이 도보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전거라는 뭐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눈 팔면 안 되겠죠. 자, 한눈을 팔았다가 사고로 바로 이뤄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한눈 팔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뭐 장난이나 또 이런 부주의한 행동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진짜로 실제로 위험하게 이런 찾길에서 자전거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게 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건데,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이어폰을 꽂은 채 주행하기가 있어요. 사실 이어폰을 꽂은 채 주행하게 되면 주변의 소음들을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뭐 차가 빵빵한다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해요 라고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거를 내가 듣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어폰을 꽂은 채 절대 자전거 타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원인 중에서는 뭐 그렇죠. 도로 혹은 뭐 이렇게 웅덩이 이런 거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들 그리고 뭐 달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골목길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마주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 나오고 체인이 빠지는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헬멧이나 장갑이나 뭐 이런 거 끼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남들 친구들이 봤을 때 멋부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선생님한테 실제로 얘기한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멋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헬멧, 장갑 이런 건 멋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해야 되는 안전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친구가 너 뭐 헬멧도 쓰고 장갑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뭐 그런 멋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려면 이러한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타야 된다. 너도 그냥 타지 말고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마사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자전거의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긴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의 상태를 당연히 미리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어떤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거나 혹은 체인이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짧은 거리를 가고 또 등하교 할 때 탄다고 했을 때도 항상 자전거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보면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전조등과 지금 오타가 났는데 전조등입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꼭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간에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어둡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지금 여기에 자전거 타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차나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등들을 꼭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뭐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옷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펄럭이는 바지를 입는다거나 혹은 또 어떤 장신구가 있을까요? 다양한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방해가 되는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체인에 걸리게 되면 바로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웬만하면 좀 붙는 옷을 입어서 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없는 도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전거가 탈 수 있는 이런 전용 도로를 꼭 이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보도를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도 보도를 이용해서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해서 올 때는 타되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간다 할 때는 여러분들 잠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전거 관련 교통 안전 표지랑 그다음에 수신호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저런 표지판도 있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어요. 이거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그림들이 있죠. 그림들이 있는데 표지판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외운다거나 숙지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표지판을 봐서 알겠지만 딱 표지판을 봤을 때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표지판은 없어요. 그냥 표시만 딱 있지. 이거를 뭐 설명해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올려준 이 영상에서 지금 잠깐 멈추고 영상을 멈춘 다음에 어떠한 표지판들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표지판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멈췄다가 여러분들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자전거 안전 수신호라고 해서 자전거를 탈 때 이제 한 명이 타거나 할 때는 이런 수신호를 많이 안 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나 혹은 이런 한강길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탈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런 수신호를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딱 한 번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모션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팔을 수평을 펴서 오른팔을 팔꿈치를 굽혀 수직을 딱 올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니은자를 만드는 거죠. 니은자를 이렇게 만들면 좌회전을 한다는 뜻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우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차, 내 뒤에 있는 차가 나보다 앞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왼손을 펴서 앞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어주면 뒷차에게 내 뒤에 있는 자전거가 나를 앞질러서 가라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신호들과 이런 표지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안전사고에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일단 물놀이 그리고 수중 스포츠 활동 안전사고 대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모든 안전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이 물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할 때는 또 나왔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전장비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영장이나 이런 계곡이나 바다에 갔을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들을 꼭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응급처치 방법인데 이따 뒤에 또 할 거지만 심폐소생술이나 혹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수영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생존 수영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양한 영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영이라고 하죠. 개구리 수영이라고도 하는데 평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물에 빠져도 내가 다리가 닿는 곳에 있어도 안 닿는 곳에 있어도 이렇게 천천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존 수영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과 관련된 다양한 또 안전사고의 원인들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원인 또는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진짜 안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과 그리고 나와서 정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준비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진짜 딱 물에 갑자기 들어가서 쥐가 나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내가 막 수영을 하다가 다리를 막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알배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근육이 놀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물 안에서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를 내가 대처할 수 없이 막 엄청 당황스럽기 때문에 막 엄청 혼동스러워요. 그러면은 막 물도 먹게 되고요. 그러다가 물도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 운동 해줘야 되고요. 갔다 나와서도 내가 사용했던 어떤 근육들에 대해서 다시 휴식을 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정리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에 대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리 운동을 안 해야 좀 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운동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우리 근육에 대한 이런 회복을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실시를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예요. 말 그대로 수영 실력이 좀 안 되는데 좀 깊은 곳을 간다던가 혹은 다양하게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마음대로 장난치고 노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환경 관련된 원인을 볼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좀 자연환경에서 보면은 두 번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높은 파도나 급류 이런 데 있죠. 파도가 되게 높게 치는데 파도는 높아야 재밌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놀다가 바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파도나 그리고 급류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수영을 최대한 좀 피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이런 다양한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물놀이 혹은 수중 스포츠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죠. 우리 많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렇게 뭐 수영복도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명조끼 꼭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준비 운동도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나 그리고 껌껌한 밤에는 최대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절대 장난을 하면 안 돼요. 물속에서 친구한테 장난한다고 하면 친구 물속에 빠뜨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고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재미를 위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장난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에 맞는 이런 깊이 있는 물 있죠.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데 가거나 혹은 이렇게 좀 급류 아까 말했던 물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게끔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물에 빠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쳐서 일단은 나의 지금 위험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내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게 몸을 물살과 뭐 같은 방향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속도가 줄 때까지 몸을 맡기고 구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에 실제로 딱 빠졌을 때 내가 다리가 바닥에 안 닿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몸을 그때부터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막 움직이면은 더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그냥 뒤로 쭉 누워서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부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흔들지 말고 이렇게 무서울 때는 무섭거나 혹은 다리가 안 닿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침착해야 되고 몸에 힘을 쭉 빼주는 상태가 돼야지 막 헤엄치다 보면은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해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영어로는 CPR이라고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나 혹은 이렇게 수업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간략하게 한번 체육 수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이라는 것 자체가 심장과 폐겠죠. 이거를 소생한다라는 여러분들이 하면 다시 살린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폐소생술이라는 응급처치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있죠. 피를 우리 그 장기나 혹은 이런 다양한 우리 몸 안에 순환을 시키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뇌에 어떤 손상도 지원시킬 수 있고 또 심장이 마비됐을 때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러한 처치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방법이나 뭐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이게 제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딱 멈춰서 한번 꼭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심장 같은 경우는 딱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됐을 때 1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생존율이 점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은 이제 4분 안에 응급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가 이제 심정지 후에 5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심장에 마비가 와서 쓰러졌을 때 5분 안에 응급처치를 해줘야 그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보면은 일단 인공호흡법, 그죠? 인공호흡법 이해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은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환자의 이 머리를 뒤로 젖혀주고 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턱을 살짝 들어주면 우리 목 쪽에 있는 이 기도가 개방이 됩니다. 숨이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환자의 코를 잡고 시선은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도록 일단은 2회, 2회죠, 2회. 2회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 다시 입을 떼고 또 코를 놓아서 공기를 배출하게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그림과 글로 좀 이해하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일단은 흉부 압박이죠. 가슴 압박을 하는 건데, 가슴 압박 부위가 저기 동그랗게 나와 있죠.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깍지를 끼고 내 체중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가슴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몇 cm가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게 눌러야 한다. 좀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눌러줘야 생각보다 좀 힘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1분당 100에서 120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100에서 120회 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여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선생님 성인인데 선생님도 100번에서 120번 하면 막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걸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구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계인데 그 심장에 있던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방법은 사실 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딱 열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패드를 어디다 붙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음성 지원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면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일단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이해를 해보면 처음에 당연히 전원을 켜야겠죠. 그리고 거기 전원을 켜면 전원을 켜고 열면 거기 안에 패드가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빗장뼈라고 하는데, 빗장뼈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쇄골뼈예요. 그래서 쇄골뼈 바로 아래에 붙여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 다음에 기계가 나오는 음성에 따라서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기 전에는 이렇게 그림, 이미지, 그림과 밑에 나온 글을 꼭 멈춰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심폐소생술 절차예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의식 확인, 그죠? 의식 확인. 맨 처음에 심장이 정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 눈 떠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쓰러진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인공호흡이나 가슴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시고 학생은 자동심장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딱 정확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만 하면 사람 심리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럴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일 때는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딱
찍어서 아저씨는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학생은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30회 가슴 압박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2회 인공호흡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번 가슴 압박하고 2번의 인공호흡을 하고. 자, 근데 요즘에는 인공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기도 하고 또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슴 압박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아까 1분에 100에서 120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숫자를 세가면서 리듬에 맞게끔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환경이라면 다행히 빨리 가져와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119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우리 가슴 압박이나 혹은 인공호흡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일단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줘야지 실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다가 좀 딱 횟수만 다 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119가 올 때까지 계속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할 때 아까 보았던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가슴 중앙에 깍지 낀 손가락이 딱 몸에 닿지 않게 하고 손목의 어떤 끝부분을 이용해서 누르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좀 손바닥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저기 가슴 정 가운데를 압박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누르는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첨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CPR 아까 말했던 CPR도 있지만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큰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일단 첫 번째 전원 키고요. 아까 2개의 패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올바른 위치에 부착을 하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심장의 리듬을 분석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한 이후에 심장 충격을 전기를 통해서 충격을 하게 되고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전기 충격을 한 다음에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또 가슴 압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도 119가 아직 안 왔다 그러면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환자가 119 도착하기 전에 회복을 해서 의식을 차렸다고 하면은 회복 자세라고 있는데 이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자세를 취해서 이 환자의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통한 이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안전사고에 사실 노출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평소에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얘기했지만 대처하는 방법과 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이러한 안전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우리 마석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